자, 다음은 경제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며칠 전에 제3 인터넷은행 사업자로 기대를 모았던 키움뱅크 컨소시엄 그리고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은행업 예비인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불허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3 인터넷은행의 출연이 잠시 보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연미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서 새롭게 어떤 후보가 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지 관련 업계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큰데요. 자세한 내용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번 결과 좀 의외였어요. 다들. 그렇죠. 심지어 금융위원장도 당혹스럽다. 최종적으로 두 후보가 남아 있는데 네. 그래도 둘 중 하나는 되지 않을까. 둘 중 하나는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기존의 인터넷 은행에 어쨌든 성과를 내왔으니까 제3의 후보까지 나왔을 텐데 네. 그간 인터넷 은행이 걸어온 길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2017년 4월부터 출범을 했으니까 2년 이제 꽉 채웠네요. 네. 아직 인터넷은행, 그러니까 뭐 금융이 좀 생소하시거나 IT가 생소하신 분들은 인터넷은행도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영업점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은행을 인터넷은행이라고 보면 되고, 두 가지가 있죠. 2017년 4월에 출범한 K뱅크, 7월에 출범한 카카오뱅크가 있는데, 사실 카카오뱅크가 아무래도 우리가 쓰는 이 카카오톡이나 이런 앱 때문에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하다 보니까 이 영업 실적은 한 8배, 9배, 뭐 10배 가까이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이 영업점을 기반하지 않다 보니까 그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뭐 임대료라든가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절감해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높은 금리의 예금, 적금 금리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이제 특징이었고요. 지금 규모를 보면은 이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각각 이제 수신과 여신 규모가 카카오뱅크는 한 16조, 그러니까 수신은 이제 예적금처럼 돈을 네. 받은 것, 요게 16조, 여신은 여기 나오네요, 화면에. 여신은 한 10조 정도고 고객 수는 930만 정도를 상당히 많이 컸네요. 엄청 컸습니다. 네.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K뱅크는 카카오뱅크보다 3개월 일찍 출범을 하긴 했으나 수신 규모나 여신 규모는 상대적으로 좀 적죠. 아무래도 그 기반 자체가 카카오뱅크는 이제 모바일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널리 퍼지고 젊은 층들에게 인지도가 좀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더라도 전체 시장에서는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여기에서 뭐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에서 조금 특별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금융거래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네. 그런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나 이런 K뱅크 같은 경우에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뭐 비밀번호를 입력한다거나 다른 지문을 입력하는 걸 통해 가지고 개인을 증명할 수 있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에 일반 은행들조차도 공인인증서 없이 비밀번호 6자리로 본인 인증을 대체하는 서비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공인인증서가 과연 누구의 보안을 위해서 여지껏 해왔던 것이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이 사실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처음에 비밀번호만 입력하는 것, 네.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편리할 수가 이래도 있거든요. 돼? 뭐 이런 그런데 이래도 되는 거라는 걸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당초에 인터넷은행이라는 걸 출범시킨 이유는 은행 간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쟁을 통해서 깜짝 놀랄 서비스를 한번 해봐라. 그렇죠. 금융 소비자들을 한번 감동시켜봐라. 이런 의도였는데 네. 처음에 의도하고 달리 요새는 비슷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뭐 영업점만 없다 뿐이지 사실상 이 처음에 아까 앞서 언급해드린 그런 서비스들 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뭐 이자 조금 더 주고 덜 주는 거야. 초반에도 또 차이가 있었는데 점차 그 차이도 적어졌거든요. 실제로 이 신용대출 금리 추이를 보면 2017년 7월이나 뭐 어간해가지고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 상품을 인터넷은행에서 만들어서 출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은행들도 처음에 한 7월에서 10월 가까이 됐을 때는 낮은 금리의 이 상품들을 출시를 했어요. 네. 했다가 한 두세 달 정도 후에 특히나 2017년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죠. 다 같이 올라가네요. 다 같이 약속해 놨는지 올린 네. 다음에는 그 다음에 특별히 어디 인터넷 전문은행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조금 의식해서 금리를 낮은 상품을 뭐 대출 금리를 공급하거나 이러질 않았거든요.
이유가 처음에는 살짝 긴장을 한 것도 같습니다만 사실상 보니까 어느 정도 처음에 급성장한 건 있으나 그래도 시장 점유율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 인식을 한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매기 효과를 기대하기엔 이 매기가 너무 작고 몇 마리 안 된다는 거죠. 미꾸라지보다 좀 작은 매기. 예. 생김새는 무섭지만 네. 알고 보니까 입도 작더라. 이런 평가 때문에 사실상 기대했던 그런 효과는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 직장인들이 너도 나도 달려가서 가입한다고 했던 상대적 고금리 적금 이런 것들도 많이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네. 많이 사라졌고 그다음에 뭐 줄 서서 했었던 뭐 마이너스 통장 금리 네. 한번 알아보기 이거 대기 시간 굉장히 길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거의 특별히 좋은 것도 없었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제3의 인터넷 은행이 등장을 하면 이 매기는 입이 클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2개의 후보가 남았단 말이죠.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최종심까지 올라갔던 게 네. 키움뱅크 컨소시엄, 이건 금융권이 모인 거고요. 그렇죠. 토스뱅크 컨소시엄, 이건 스타트업이 모인 건데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둘 다 둘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일단 핵심은 키움은 혁신성이 없다. 기존과 다를 게 없다. 28개 금융과 무슨 뭐 SKT 11번가 등등 이제 유통업체들이 다 합쳐서 새로운 무언가 소비자들을 위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별반 새롭지 않더라라는 게 이제 이 외부평가위원회 이제 민간으로 구성된 7인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승인 인가를 내기 전에 이제 외부 인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사실 뭐 공정하죠.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 7인의 생각이 전부 다 혁신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요. 토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문제입니다. 자본이. 그러니까 주주 구성이 이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게 이제 대부분이고 스타트업인데 여기도 그 네. 외에 이제 외국계 자본이 굿워터 캐피탈 또 리빗 캐피탈이라는 곳인데 이 역시 다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K뱅크의 자본 잠식 문제. 이렇게 자본이 잠식돼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증자를 하고 어떻게 자본을 더 확충할 것이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는 돈을 끌어모으기가 조금 불안해 보인다라는 것과 키움은 야, 증권사에서 은행 하나 더 내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전혀 새롭지 않다. 기존의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가진 한계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게 주된 탈락의 이유였습니다. 네, 저희 지금 그래픽에 여기에 스케줄을 보면 예. 그 노란띠로 되어 있는 2개, 그 하단의 2줄에 3분기 중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재추진한다. 그리고 이르면 연내, 어쩌면 될지 안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예비인가 사업자에 대한 사업 계획을 발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기존 금융권이 모이면 혁신이 부족하고 스타트업은 제가 예상해도 자본이 충분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양쪽 다 안 되면 새로운 후보가 나타나서 이게 예정대로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해요. 그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느 정도가 혁신이냐. 기존의 카카오뱅크나 K뱅크가 가지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시도하지 못했던 혁신을 하기엔 또 규제가 완벽하게 풀려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에 있어서 지금 탈락한 이 두 후보가 다시 여기에 인가 신청을 내기까지는 뭔가 이번에 안 된 이유들을 보완해가지고 다시 들어서거나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 모호하고요. 그렇다고 이제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뭐 ICT 전문 기업들이 하기에는 사실상 규제가 그렇게 완전히 풀려 있는 것들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시장이냐? 근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네이버도 이 메신저 서비스 라인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걸 통해 가지고 일본이나 대만 또 뭐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올해 연내에 인터넷 은행을 연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만 어떻게 허락이 된다면 할 수 있고 하고 싶어 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의 규제가 지금 물론 은산분리 정책 여기 조금 완화돼 가지고 뭐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대주주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장벽이 높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앞두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찬반 논란이 좀 뜨겁고요. 사실 뭐 국회가 예정대로 진행이 될지 어떨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사업자 선정이 인가 선정이 연내에 나오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새롭게 누군가 도전하고자 한다면 예. 혹은 이번에 탈락한 두 후보가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지려면 예.
뭐가 안 되는지가 지금 명확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혁신이 안 되거나 그렇죠. 자본이 없거나. 예. 새로운 아이템을 좀 장착을 해야 여기에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업의 한계를 뚜렷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기대하는 혁신이 도대체 뭐냐. 그걸 차라리 구체적으로 좀 나열하고 이런 것들을 갖고 와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네. 어렸을 때 시험 공부하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하면 되고 준비하면 되는구나 할 텐데 모호하다는 거죠. 도대체 그럼 그 혁신이 뭔가? 이게 이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은행업의 당연한 부분이고 리스크 관리와 또 파격 사이 그 중간에 어정쩡한 이 무언가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사실 기존까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었지만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부분을 이 개선해 나가는 게 사실 혁신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은행의 기본은 예대업이죠. 고객의 돈을 받아다가 뭐 조금의 마진을 붙여서 돈을 빌려주는 이게 이제 기본 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중금리 대출이 없다는 겁니다. 중간 사람을 위한 것들. 그러니까 신용평가 시스템 자체가 세밀하지 못하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신용평가 시스템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1등급에서 6등급은 1금융권 이용자고 그다음에 이제 7등급 아래로는 거의 이제 고금리 대출. 뭐 10% 후반이나 20%가 훌쩍 넘는 대출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자릿수 대출과 그다음에 10% 후반 대출 그 중간에 중금리 대출이 사실 없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떼일 것 같은데 은행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고금리를 뭐 유도하자니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신용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집이 쉽잖아요. 과거보다는. 그래서 신용평가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해가지고 그런 평가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서 중금리 대출, 그 중간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는 게 가장 주된 일 아니냐. 사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올 때도 K뱅크도 특히나 그랬고요. 그걸 이제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단순히 소득과 부채만으로 신용을 평가하고 있었잖아요. 요즘에 네. 연체 정보나. 근데 그런 거 외에 다른 상황들, 생활 여건들, 뭐 이 사람이 월세에 허덕이고 있다거나 이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게 되면 사실 월세 부담이 해소되기 때문에 연체의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다양한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의 정보들을 수집해서 조금 더 촘촘하고 세밀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 혁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은행의 조건이라는 건 사실 조금 더 귀찮은 일을 해내는 능력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번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돈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기존의 인터넷 은행들이 그렇게 아주 눈에 띄게 장사를 되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자본 조달 능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터넷 은행이 돈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은행업과 똑같은 일을 한다면 결국은 기준금리의 가산금리, 그러니까 이게 마진이죠. 마진 붙여가지고 장사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대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은행이 증권업도 아닌데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제 뭐 방카슈랑스나 이렇게 보험을 갖다 팔아서 여기서 중간 마진을 취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은행의 본업인 예대업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지껏 외면받았던 틈새 시장, 사실 뭐 자영업 대출이라든가 개인 사업자 대출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은행 가서 신용대출 한번 받으려면 소득을 인정받기도 되게 어렵고요. 그럼 그분들이 밀려나서 가는 시장이 결국은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대부업체인데 그분들이 그러면 그곳에 그 비싼 금리를 받으면서 대출을 받으면서도 연체를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고금리 대출을 받아도 꼬박꼬박 잘 갚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분들을 중금리 대출로 흡수할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이 사업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 모델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수요들을 흡수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성은 꽤 크게 달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보니까 인간을 이롭게 하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픽을 잠깐 볼까요? 일단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토스뱅크의 이 부적합 사유.
이게 그러니까 외부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라고 봤던 부분인데 예. 일단 저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곳이 전체의 60.8%. 네. 이게 토스를 운영하는 회사인 거죠? 대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토스라는 것도 일종의 돈을 보내고 모으는 서비스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 이 비바 리퍼블리카가 단기 순손실이 매년 늘어나고 있더라. 그렇죠. 단기 순이익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손실이 늘어나고 있더라. 이런 곳에 은행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참 고민스럽기도 하네요. 이게 혁신과 안정성이라 이거 굉장히 배치되는 개념이기도 해서 네. 이건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3인터넷은행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는 와중에 기존 금융시장의 이 빈틈을 핀테크가 파고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핀테크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나날이 발전해 가고는 있습니다. 뭐 간편 송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간편 결제, 또 소액 간편 대출 이런 것들도 뭐 은행업과 관련된 핀테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은행업뿐만이 아니라 보험이나 증권업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특히나 보험업은 요즘에 뭐 미니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 수요에 맞춘 보험들, 공동구매 보험. 그러니까 이런 보험 필요할 것 같은 사람 모이세요 해가지고 몇 명을 달성하면 오히려 보험사에 요구해서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처음 들어봤어요. 예, 굉장히 네. 혁신적이죠. 예전에는 보험사에서 만들어주는 상품만 우리가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야, 이런 보장은 필요 없는데 요거 어때 해가지고 사람을 먼저 모은 다음에 보험사에 요구해서 거꾸로 수요자 중심의 보험을 만들어내는. 맞춤옷 같은 그런 보험 그렇죠. 상품이네요. 그런데 그런 이제 공동 구매를 해주려면 누군가 반상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 업체들, 이런 이제 핀테크 업체들도 많이 생겼고요. 또 증권업에서는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나곤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간편하면서도 여러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기술이 지금은 가능한 게 이런 이제 발달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용평가 모델을 만듦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통 지출을 할 때 요즘에는 다 신용카드로 하잖아요. 체크카드나 아니면 페이 앱으로도 하고요. 네. 여기에 개인의 모든 생활 정보가 다 담겨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생활 패턴의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면밀히 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네 가지 신용 평가를 하는 모델, 그러니까 뭐 연체 정보나 부채 규모, 그다음에 이 사람의 신용 패턴, 이런 이 네 가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냥 생활 패턴 전반적인 것들을 빅데이터나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활용해서 분석을 해낸 다음에 이걸 이제 CB사와 연계해서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은행권에 새로운 핀테크 산업이 열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셨는데 부디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3인터넷뱅크가 연내에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최종 후보들이 모두 혁신성 혹은 안정성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서로 배치되는 것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후보가 나타날까요? 저희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밖의 경제 이슈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했는데 네. 이건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 8개 중에 7개가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회사더라. 이런 결과를 내놨는데 일단 유니콘 기업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유니콘 기업,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업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자산 가치,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하게 되면 꽤 큰 돈이죠. 1조 1,800억 원, 이제 환율이 올라서 이 정도 이상의 기업 가치를 지닌 스타트업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8개 기업이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비바 리퍼블리카라든가 아니면 쿠팡, 위메프 이런 기업들이 이 유니콘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유니콘 기업들 8개 기업을 봤더니 그 중에 7개 회사가 이 모태 펀드를 통한 이 벤처 펀드의 자금을 끌어당겨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모태 펀드는 뭐냐? 우리가 보통 펀드라고 한다면 돈을 모은 이 네. 기금을 얘기하죠. 이 기금은 각각 기업에 개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모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모아서 어떤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펀드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이 기금을 조성해 놓고 예를 들어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이오 산업 몇 개 한 10가지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밑으로 하위 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새롭게 그 펀드에 또 다시 자금을 모집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뭐 재간접 펀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펀드가 지금까지 중기부를 포함한 10개 부처에서 4조 5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펀드가 모태 펀드가 조성이 됐고요.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하위 이제 벤처 펀드라고 부르는 네. 모태 자펀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22조 4천억 원, 그러니까 한 15배네요. 5배 정도의 자금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스타트업 5,400여 개 기업에 투자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5,400여 개 기업 중에 7개 기업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냐라고 그걸로만 볼 수는 없는 게요. 이 5,400여 개 벤처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게 한 기업당 한 12명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여기서 일어났다는 그렇군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랑할 만하죠. 네. 자랑할 만하고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벤처나 이런 처음에 스타트업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게 초기의 자금 조달이거든요. 이런 자금 조달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받았다는 기업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식 자체가 그래도 인정받았다라고 믿을 만하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속 투자를 받기도 수월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벤처 펀드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성장도 좋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이번에 발표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과감한 재정 투입 그리고 뭐 적극적인 출자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모태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받은 그 펀드의 포트폴리오 안에 네.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유니콘 기업들이 들어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A사, B사 뭐 구체적으로 홍보가 될까 봐 저희가 아마 네.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13년에 설립된 A사의 경우에는 고용이 많이 늘었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창업 당시에 9명이었는데 지금 170명 가까이 늘었고. 그게 불과 이제 한 4, 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사람 쓰기 어렵다는 시대인데 지금 매출 규모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14년 말에 1,000만 원이던 게 540억 원이면 정말 폭풍 성장했다고 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B사의 경우에는 2010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이 매출 규모가 처음에도 컸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고용의 경우에도 1,800명 넘게 고용을 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거죠. 요즘은 사실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이 애국자입니다. 맞습니다. 네, 잘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많은 후보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주거 취약계층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다음 달부터는 매입이나 그 전세를 통해서 임대를 주는 취약계층 그 지원주택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보증금이 너무 비싸서 있어도 못 들어간다 이런 분들 계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좀 달라지는 모양이죠. 굉장히 많이 진짜 희소식인데요. 사실 이 LH공사에서 하는 이 전세 임대, 매입 임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주택을 사다가 아주 저렴한 이렇게 시세의 한 30% 수준의 보증금으로 시중에 공급을 하고 또는 시중에 나 이 집 들어가고 싶어요 해가지고 이 집에 대해서 특정한 집을 수요자가 LH공사에 신청을 하면 요건에 맞는다면 그 집을 기존 집주인에게 똑같은 집주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으로 돈을 준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뭐 전전세라고 그러죠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요자에게 공급을 해주는 이런 이 사업을 계속 펼치고 있었는데 그래도 보증금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주거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보증금을 아예 안 받거나 아니면 그 보증금의 대부분을 깎아주는 그런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크게는 두 가지예요. 네, 무보증금 그림을 좀 월세제도. 볼게요. 예, 무보증금 월세제도 왼쪽에 보이는 게 파란색. 대상이 근데 한정돼 있습니다. 생애 및 이 주거급여 동시수급자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을 없애게 되면 월세 임대료가 올라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이제 월세에 대한 주거급여를 100% 다 받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의 부담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고 월 임대료의 부담도 뭐 기존처럼 그냥 꾸준히 없는 거죠. 굉장히 파격적인 변화네요.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이런 사업을 펼치는 이 대상 주택 자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의 질도 나쁘지 않거든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라든지 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또 소득 70% 이하의 뭐 장애인 가족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보증금 부담을 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완화해주는 제도도 같이 시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3,276가구가 모집되거든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LH 청약센터를 통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필요한 분들이 이 서비스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에 그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나라는 내가 잘못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사고가 나면 무조건 쌍방이잖아요. 뭐 속담 같이 있죠. 100% 과실은 없다. 그러니까요. 하늘 아래 100%는 없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예. 이 제도가 좀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달라집니다. 이게 사실 명백히 한쪽이 잘못했는데 진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뒤에서 꽝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거 나는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이건 100% 과실이에요라고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보험업계 간의 관행이었습니다. 뭐 A라는 보험사, B라는 보험사 여러 가지 보험사가 있지만 서로 그 가입자들이 사고를 낼 수 있으니 우리 한쪽에 몰아주지 말고 3대 7, 3대 7, 9대 1 이렇게는 나누자라는 관행이 사실 이제 뿌리 깊게 박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 기존에는 과실 비율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없었던 것들이 22개가 새로 신설이 되고요. 또 11개가 조금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자면 점선으로 돼 있는 중앙선 있죠. 여기를 추월해가지고 사고를 내게 되면 엉뚱하게 이 추월당한 차에도 일부 책임 20%의 과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무슨 죄냐.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과실이 인정되고 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앞에서 화물차에서 물건이 떨어졌는데 사고가 났다. 뒷차는 무려 40%의 과실이 있다고 보였습니다. 아니 앞차가 물건이 떨어질 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전거리 미확보를 했다라는 거. 네. 그런데 이제 바뀌는 거는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확보했으면 이제 앞 차량의 100% 과실. 이게 합리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존에는 뭐 또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도로들 상암동에 이런 데 많잖아요. 네. 사고가 날 경우에 자전거는 10%의 과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죠. 거의 맨몸으로 다니는 게 자전거인데.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차량의 과실을 100% 쪽으로 하는 뭐 기존에 없던 기준이 새로 신설되거나 아니면 좀 불합리한 기준들이 한 11가지 정도가 새롭게 바뀌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처음에 초기에는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런 과실 비율 같은 경우도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시행되는 거는 한 30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좀 억울했던 게 조금씩 이제 개선이 돼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참 이상한데 왜 안 바뀔까 했던 것들이 네. 상식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신구 산업의 갈등 그리고 혁신을 통한 산업의 발전 가운데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제3인터넷은행의 출범 과정에서도 신산업과 구산업의 약점은 모두 극복하는데 강점은 참 많은 우리가 참 찾기 어려운 후보를 찾아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혁신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새로운 산업에서 대체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도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